제가 보기에 두 가지 추세가 아직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빅테크와 AI.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요즘 빅테크들은 돈도 많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추세가 저는 바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바뀌려면 야 너무 비싸.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걸림돌인데 미국 서부에서 금광 캘때 네.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금 캘라고 청바지는 다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생성형 AI든 뭐 바둑이든 뭐 우리 생활이든 뭔가 AI가 어떤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단인 거죠. 예, 거기까지 네.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럼 보통 결론 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김준송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삽니다. 좋아하는 게 네. 구체적으로 노는 거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거요. 좀 쉬시기도 하고 트레이딩을 네. 그러면 뭐 현역 트레이딩 아, 재밌습니다. 예, 트레이더를 이것저것 많이 계속해서 합니다. 예, 예. 어떤 걸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좀 여쭤봐도 다양하게 네. 하려고 하고요. 저는 항상 투자가들이 다양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하고요. 한국 거, 미국 거, 그리고 채권도 하고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그리고 환율도 하고 원달러, 달러엔, 외환도. 예, 그리고 원유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금하고 비트코인은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면 거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 제목이 다양한 투자의 시대에 대해서 네. 이제 예. 짧게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뭐 금 비트코인 안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주식하시고 채권 원유 금 비트코인까지 많이 다 한다면 지금 에브리띵 랠리 이 시대에 거의 최고의 포트폴리오 근데 아닙니까? 다양하게 네. 투자하는 게 왜 좋냐면 사실 뭐 세상에 금융시장에 움직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중에 딱 하나만 맞추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거 맞춰갖고 몰빵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하면 뭐 서로 해지도 되고 상대적인 밸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뷰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냐면 지금 하고 계신 트레이딩 요 종류 네. 요거와 또 계획하고 계신 이 모든 이 군에 있어서 이게 가장 유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양하게 하는 게 다양하게 중요한 것 하는 게 같습니다. 좋다. 예, 그때 본인이 이제 어느 특정 거기에 대해서 뭐 움직임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다음에 뭐 상대적인 밸류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보다 뭐 나스닥이 더 오를 것 같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가 지수에 투자하신다고 했으니까 개별 주식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개별 주식은 네. 제가 좀 안 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뭐 그냥 테크니컬하게는 첫 번째는 저는 개별 주식은 특히 국내 주식은 사기만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든지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사기만 해야 되잖아요. 뭐 공매도는 뭐 요즘 아예 없어지기도 했지만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기만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가 거의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원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레버리지가 거의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제 생각은 정보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뭐 트레이딩 한다는 게 뭔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을 한다는 건 다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너 달러엔 어떻게 봐? 그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저번에 오른다더니 왜 지금 내린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게 그 한 달 동안 정보가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정보라고 하면 그냥 크게 나눠보면 경제적인 정보가 있고 개별 기업 정보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근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개별 정보, 기업 정보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 정보는 첫째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경제 정보라는 게 이제 현 상황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예측치도 있는데 네. 뭐 잘 안 맞는 거 매번 보시잖아요. 이코노미스트도 안 맞고 뭐 연준도 안 맞고 딱 맞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맞고 근데 개별 기업 정보는 잘 맞죠. 작으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경제 정보는 있어도
경제 정보는 있는데 그게 시장 가격, 그러니까 개별 가격,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건 가격이잖아요. 뭐 이 GDP가 얼마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의 가격인데 그걸로 연결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오르면 뭐 내리고 이런 거 잘 안 맞잖아요.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뭐 맨날 이러니까. 근데 개별 기업 거는 정확하게 맞죠. 대개는 맞죠. 어디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정보는 오히려 개별 정보가 더 중요한데, 그런데 접근성을 보면 경제 정보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파월이나 저나 같이 듣잖아요. 동시에 발표 딱 나니까 전 신기하긴 해요. 인플로이먼트 레이트 뭐 이런 게 그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진짜 그렇게 비밀이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되는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나자마자 가격이 팍팍 움직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신속성이나 뭐 분석력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정보에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쟁자들과 저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 투자가들과 제가 뭐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뭐 제가 약점이 없는 거죠. 다만 내 약점은 내가 똘똘하지 못하는 거 뿐이지 정보란 면에서는 약점이 없는데 기업 개별 정보는 좀 다르죠. 모를 수도 있죠. 일단 뉴스가 많지 않고 뭐 삼성전자 정도 돼도 좀 낮지만 뭐 시총이 좀 작은 데들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저 좋으라고 좋은 정보를 저한테 신속하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자,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정보를 이용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내부자 정보니까. 그런데 뭐 신뢰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정보라는 면에서 기업 정보는 내가 남들하고 많이 차이 난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정보가 차이가 나서 내가 더 약한 지위에 있는 걸 내가 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안 되고 그다음에 롱만 가야 되고 사기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엮여서 일단 저는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갤류 기업은 잘 안 합니다. 아유, 어떤 이유이신지 굉장히 네. 자세하게 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 시장 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가 지수 먼저 한번 주가 지수는 살펴볼게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계속 좋게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세가 있잖아요. 저는 추세가 항상 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세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추세가 아직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빅테크와 AI 연결돼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빅테크가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한 1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요즘 빅테크들은 돈도 많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래서 빅테크에 했고, 그리고 우리 하듯이 GTP 나오면서 AI 나오면서 AI와 빅테크가 이제 어울려 있는 그 트렌드. 그 추세가 저는 바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바뀌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많이 있는 것처럼 야 너무 비싸.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걸림돌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항상 있지만 예전에 그 미국 서부에서 금광 캘 때 네.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금 캘라고 청바지는 다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I도 AI의 최종 목표가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뭔가 뭐 생성형 AI든 뭐 바둑이든 뭐 우리 생활이든 뭔가 AI가 어떤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단인 거죠. 예, 거기까지 네.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뭐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보통 결론 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우려가 좀 있어도. 그래서 일단 빅테크 AI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꺾이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잘 보이지 않고, 네. 물론 뭐 갑자기 꺾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추세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게 또 큰 추세인데 사실은 지금 페드가 얘기했던 점도표하고 시장하고 이제 거의 맞아졌잖아요. 3번 정도로. 그리고 뭐 ECB도 6월에 따라 내린다고 하고, 또 중국은 실질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은행들 보고 내 채권 사지 말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저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보는 뷰가 비슷해졌잖아요. 오늘 뭐 파월 얘기도 또 하고 하지만 네, 네.
결국 그쪽에 이제 큰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확 되돌아가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지금 이 두 가지 큰 추세가 간다면 주식이 뭐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좋다. 그리고 특히 이렇다고 하면 뭐 조금 안타깝지만 미국이 한국보단 더 좋을 것 같다. 네. 한국도 좋겠지만 미국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네. 고가 레벨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 더 갈 것 같다라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예. 추세가 있는데 지금 네. 추세가 올라가던 추세가 꺾여야 이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아직 안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꺾이나 안 꺾이나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일단 사놓고 꺾이나 안 꺾이나 보고 안 꺾이면 그냥 들고 간다. 그리고 꺾이는 거 잘 보는데 그 꺾이는 거는 글쎄요 어떤 뉴스가 나와야 꺾이는 건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비싸다 이건데 그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비싸다라는 것 외에는 꺾일 이유를 아직은 찾기 잘 어렵다.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결론이 나는데 네. 시간이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채권 쪽은 어떤가요? 채권 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추세가 있으니까 뭐 강해지겠죠.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실질 금리도 지금 4.1 뭐 이 정도 네. 있잖아요. 4.35 이상으로는 잘 못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도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드 커브의 위쪽이 내려오니까 미국 10년 또 국내 10년 국채들은 뭐 안정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자율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간밤에 4.1 아래까지도 네, 지금 내려온 네. 상황인데 이 레벨 때는 어느 정도라고 뭐 평가하세요? 네. 한 몇 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뭐 데일리로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면 좀 길게 가져가는 건데 결국 3%대로 가고 뭐 3.5 뭐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미국 국채는 거의 그 텀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리퀴디티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이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더 낮아야죠. 그러니까 단기물이 예를 들어서 4%뭐 3.5까지 내려온다면 1, 2년 내에 장기물은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아래쪽으로 룸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지고 한국 채권도 룸은 좀 적어 보이지만 내려오는 거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이자를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려갈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10년짜리는 3년짜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3년짜리가 결국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10년도 따라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채권은 사가지고 좀 버티면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룸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금도 사기에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채권은 거예요? 채권도 좋아 보입니다. 네. 주식도 좋아 보이고 채권도 좋아 보이고 여기 다 긍정적인 뷰가. 외화는 어때요? 외화는 좀 네. 제일 헷갈리고 별로 안 움직여 보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분위기니까 뭐 위험 자산 선호가 있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원 달러는 뭐 사실은 반반인 것 같은데 위로 오르는 게 뭐 한국은행이 1,340원에는 결사사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한국은행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340원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 레벨에서 뭐 사가지고 위에 자꾸 막히니까 그래도 좀 굉장히 짧은 레인지 같아요. 한 1,320원에서 1,340원. 그래서 외화는 좀 채권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좋은데 외화는 그냥 짧게 사서 오르면 또 팔고 또 1,340원 가면 한국은행 팔기 10초 전에 팔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사고 예, 그런 좀 짧은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트레이더 관점에서 네, 뭐 저는 가능한, 그쪽으로만 네.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엔화는 네. 생각보다 저는 약세가 엔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엔이 약세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뭐 150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엊그저께인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번엔 좀 빠지지 않을까? 그 3월달에 지금 BOJ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확률을 한 8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는 바꾸는 것 같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단기 금리가 아니고 YCC 정책을 철폐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네거티브 그걸 먼저 철폐해야 YCC도 철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은 내려가고 뭐
일본 이자율은 올라간다면 뭐 달러에는 더 이상 여기서 위로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근데 달러에는 항상 그 옌 캐리 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번 움직이면 좀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달러에는 좀 약세로, 원 달러는 좀 레인지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또다시 고점을 경신했다가 네. 차익 실현이 좀 네. 나오면서 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네. 되긴 했는데, 사실 일본 증시 강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엔 약세도 상당히 그럼요. 네. 그래서 작용을 요번에 했잖아요.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네. 따라서 일본 주식시장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채권, 뭐 환율. 네. 일본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포커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저에 상당히 증시가 좀 수혜를 예, 받았었다면 많이 받았는데 네. 달러 엔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급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갈 때는 좀 급하게 이럴 가능성이 항상 달러 엔 쪽에는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시장의 볼러틸리티가 좀 심해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마다 좋게 보시는 1위, 2위 뭐 이렇게 정해주시는 오늘도 혹시 있습니까? 뭐 네. 그 환율 쪽으로 보면 저는 옌이 제일 강세될 거라고 봤는데 뭐 그동안 제가 너무 안 맞은 거죠. 옌이 제일 약세가 됐는데, 그런데 옌이 좀 연기된 것이 아닌가. 금년에는 일본이 역시 예나가 좀 강세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등은 역시 1등이 변함없이. 예, 예. 네. 뭐 상대적인 거니까 네. 지금 레벨에서 보 연초 레벨에서 볼 때 예나가 연말에 가면 점점 강세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금과 비트코인도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사실 금과 네. 비트코인은 두 개가 상당히 다른 건데 지난 화요일 날 네. 둘이 동시에 올타임 하이를 탁 그러게요. 찍었어요. 그리고 금은 사실 좀 더 올라갔고 네. 비트코인은 좀 내려왔는데, 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중앙은행들이 좀 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요. 네. 네, 금은 중앙은행이 사는 수요가 계속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달러가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외환 보유고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못 쓰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금이 거의 유일한 대체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다른 데들은 외환 보유고를 위안화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 것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달러는 싫고, 그럼 금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의외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적으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은 약간 그런 중앙은행의 움직임하고 영향이 있고, 뭐 길게 보면은 뭐 환율이 약해지면,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되게 오르는 거고요. 뭐 그런 수급의 이자율이 또 낮아지면 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 비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에는 환경은 좋거든요. 거기에 지금 중앙은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실 금은 좀 생각보다 뭐 안전자산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오른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요, 다양한 투자의 시대, 좀 투자를 다양화한다는 관점으로 해서 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지금 레벨대에 대한 생각, 네.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도움이 됐습니다. 김준송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